네, 반갑습니다. 민병두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우리 중학생 경제 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두 차례 여러분들은 기자란 무엇인가 또 기사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을 텐데요. 오늘은 경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가시죠. 여러분들은 생산과 소비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은 자기가 생산한 것의 결과로 그 수입으로 소비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용돈에 기반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생산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의 한 주체로서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이처럼 생산이 한 축이고 소비가 한 축입니다. 오늘은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우선 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가 있어야지 공장도 질 것이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의 노동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농사를 짓더라도 소를 사야 할 것이고 농기구를 사야 할 것이고 또 비료를 사야 할 것이고 씨앗을 사야 될 것이죠. 또 사람을 사서 노동하는 사람을 사갖고 노동자를 갖다 채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말하는 생산의 3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또 정보화 사회로 사회가 변모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재료가 과거에는 노동이라고 했지만 그 노동을 포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적 자원,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자본은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또 은행을 통해서 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하고요.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우리 인구입니다. 생산의 3요소 중에 노동과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인구가 사실은 경제의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은 영국이었죠. 그 영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땅은 굉장히 거대한데 애초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영국 사람들이 다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 사람도 오고 이태리 사람도 오고 그랬죠. 심지어 미국의 영토는 여러 나라에 의해서 갈라져 있었죠. 가령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고 또 지금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는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미국 땅이 됐죠. 왜 미국 땅이 되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구입니다. 즉 영국에 그 당시에 인구가 폭발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류 인종이 됐고 또 영어가 주 언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과 중남미는 훨씬 일찍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1800년대 중반쯤, 1860년, 70년대 이때 이미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할 수가 없었던 탓입니다. 이처럼 인구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생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해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으면 소비도 그만큼 커지겠죠. 소비가 그만큼 커지면 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돼서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국가가 소멸을 한다고 한다면 사우스 코리아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두 분이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과 딸 혹은 아들이든 딸이든 두 명을 낳으면 그 수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여러분들이 결혼해갖고 또 둘을 낳으면 그만큼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인구 보너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너스란 말 들어보셨죠? 뭘 잘하면 이제 보너스로 이제 상품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인구 보너스란 말이 있습니다. 인구가 막 늘어날 때, 팽창할 때, 이런 때는 경제가 성장이 되면 아울러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 플러스 효과, 승수 효과라고 하죠. 2배, 3배 효과에 갖다가 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가 인구 보너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갖고 4명, 6명, 많은 경우는 8명을 낳죠. 맨 처음에는 이 아이들 갖다 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때 마침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시에 있었던 많은 손실을 갖다 복구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대규모 노동력 투입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에 맞춰서 많은 애들이 태어나니까 그만큼 가서 일할 사람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비례적으로 맞물려 갖고 인구 보너스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아닙니까? 지금 중학생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될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은 몇 학급이 있죠? 한 6학급 될까요? 1학년은 몇 학급 될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왔던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죠. 초등학교에는 지금 학급 수가 1학년 같은 경우는 몇 학급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동네의 경우는 굉장히 학급 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6학년은 6학급인데 1학년은 한 반, 두 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가파른 속도로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이 600명, 700명. 지금 여러분들 전교생 다 합쳐서 600명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한 학년이 한 학급이 60명, 70명, 열학급 하면은 700명. 6학년 다 합치면 4,000명, 5,000명이 됐습니다. 대학교 한 학년 숫자보다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에 왼쪽은 2017년도의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2047년도는 가을 단풍잎 든 것처럼 되어 있죠. 이 빨간 거는 인구가 아주 줄어들어서 그 지역 자체가 도시로서, 농촌으로서, 사람의 삶의 주거지로서 기능을 소멸했다는 그런 위험 지역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동네에 띄엄띄엄 200m 가서 집이 한 2채 있고 또 500m 가서 집이 3채 있고 또 700m 가서 집이 한 3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상상을 못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는 집이 연이어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1층, 2층, 3층, 심지어 25층, 35층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지금 저 빨간 지역은 사실은 몇백 미터 떨어지면은 집이 한 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인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다른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짓고 투입하고 이래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해서 30년이 지나면 대개 30년이 돼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을 낳고 이런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런 주기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죠. 이 주기를 갖다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47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저렇게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라미드 정삼각형이었죠.
네, 점차 지나서 2067년 오른쪽 하단에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역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가운데 57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7세라는 겁니다. 67년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57세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젊은 국가입니까? 나이가 든 국가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8세였습니다.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못 살고 그때 베이비 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6남매, 8남매, 심지어 10남매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는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은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한테 초래될까요? 당장 인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산을 해서 이 다음에 이제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변호사가 되겠다 해도 어서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또 의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 중국하고 버금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인구 구조는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훈련된 노동력이 한 3천만 명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우리나라 역삼각형에 비어있는 이 허리 부분을 북한이 정삼각형이 채워준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에 인구가 계속해서 역삼각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30년마다 그런 역삼각형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2003년에 유엔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300년 정도 지나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너무 경쟁도 심하고 또 집값도 비싸고 또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갖다 출산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풍부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이만큼은 그대로 있는데 취업할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겠죠. 고임금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덜 고생하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면 적합할까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죠. 뉴질랜드 지방에 가면 정말 몇 킬로미터 가면 사람 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귀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위에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 인구 밀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아서 되겠느냐. 적당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한테 운일 수도 있어. 행운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그것이 국민 각자의 삶에 어떤 것이 더 행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해도 심하고 산림 파괴도 심한데 차라리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천만 명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가 없어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환자 수가 줄어들고 또 변호사 의뢰인 수가 줄어들면 과연 그 직업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냐. 지금 북한의 이제 군대는 뭐 230만 명, 300만 명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이제 한 50만 명이 약간 넘을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갈 때쯤 되면은 아마 50만 명 군대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또래 출산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작년 코로나 때, 재작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24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자, 24만 명이 태어났으면 군대 지금 얼마죠? 20개월 가죠. 1년 6개월 정도 군대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이 군대에 갈 시점하고 또 20년 후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24만 명씩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선 남녀 인구를 반반으로 보고 만약에 남자가 100% 간다고 쳐도 12만 명 플러스 1년 6개월이니까 한 6만 명 더하면 한 18만 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징집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북한은 200만 명, 300만 명이 된다고 하면 과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인터넷 시대에 살고 첨단 산업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영화에 보니까 또 뉴스에 보니까 드론이 싸우더군요.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서 드론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다 봤을 거예요. 그것도 남군이 아니라 여군이 그런 첨단 산업 무기 갖고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킬러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 갖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자란 병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킬러 로봇은 인류 공동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봇을 갖다가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만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에 킬러의 본능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 부녀자가 있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심어진 어떤 작동 원리 갖고 전쟁에 임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제한 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킬러 로봇은 그것은 굉장히 만행적인 무기다. 야만적인 무기다. 그래서 이제 인류 전체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처럼 병력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계속 모자란다고 한다면 외국인 노동력을 갖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럽의 뉴스를 많이 봤죠. 유럽에 보면 회교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국가로 이민을 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생기고 우리 일자리를 갖다 뺏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민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를 할 때 보면 그 이민을 반대하는 정당들이 상당한 정도 득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극우, 보수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그런 노동력을 갖다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겠죠. 우선 기존에 지금 노동자들이 새로 들어와서 일하는 직종에 대해서 이런 직종은 3D 직종이다. 그래갖고 기존의 유럽 사람들이 잘 취직을 안 하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도 하고 간호사도 했어요. 또 미국 가서는 택시 운전사도 하고 지붕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미국 가서 독일 가서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수입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그 3D 업종에 대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1년에 한 14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인구는 그 나라의 학교랄지 일자리랄지 국방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이 즐겨가는 분식집이랄지 떡볶이 가게랄지 뭐 혹은 피자집이랄지 이런 것도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인구,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요를 할 수 있는 인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한편
그런 필수적인 측면이 있지만 노동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그때는 9살, 10살 된 어린아이도 부모님을 따라서 농토에 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공장에 가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역사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 나이키 신발을 동남아 국가에서 7살, 8살 된 아이들이 나이키 신발을 갖다 꼬매고 있고 또 축구공을 만드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전 세계가 분노해서 지금은 그런 아동 노동, 노예 노동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노동은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인권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어떤 권리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편 기계가 계속해서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 더 빠르게 아마 사람의 노동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혹시 배달로 본 적이 있나요? 주문을 하고 나면 배달 로봇이 와갖고 서빙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일자리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심지어 24시간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경우를 갖다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갖다가 대신하게 되면 어떡하죠? 사람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한편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가 없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 54시간도 이제 가능하게, 52시간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40시간, 주 40시간 노동제입니다. 근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주 32시간제, 그러니까 주 4일 일하는 것도 이미 이제 실험에 들어가고 있죠.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에 나와서 또 40대, 50대 이런 시점에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2시간, 주 24시간 일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걸로 일을 갖다가 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어떤 소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화이트 칼라, 왜 와이셔츠 메고 다니는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그레이 칼라, 블루 칼라,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때 안 타는 청바지 같은 경우는 기름때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 블루 칼라를 받지만 앞으로는 레드 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접촉한 시간을 갖다가 메꿔주는 그 엔터테인먼트, 레드 칼라, 이런 직종들이 더 앞으로는 유망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없어질 직종이 어떻고 새로 생길 유망한 직종이 어떻다 하는 예측들을 봤을 텐데 뭐 그것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똑같은 것과 똑같지 않은 것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오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의사가 방사선과 의사가 그것을 보고 이제 판독을 하는데 사실 방사선과 의사는 평생 동안 몇천 장의 엑스레이를 갖다가 봤을까요? CT를 봤을까요? MRI를 봤을까요? 근데 이 기계는 수억 장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DB에 들어가서 전 세계 DB를 갖다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판독 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오진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의학대학에 가면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언제쯤이면 인공지능 의사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일정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능력이 AI가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은 다른 점에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 의사가
사실은 환자랑 만나갖고 환자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 갖다 쭉 봐가면서 환자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상담을 하면서 더 치유해 가는 길을 잘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계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기계를 가진 사람이 소득을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상위 20%와 하위 80%의 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80%가 아니라 상위 5%, 상위 1%와 하위 80%에서 90%, 하위 95%가 나눠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포탈,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죠. 그 플랫폼에 많은 것이 들어와 갖고 많은 기능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런 쪽은 무한대의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의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익을 추구하지만 각각은 결국은 보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종속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수의 0.1%, 0.01%가 과다하게 부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세금 형태로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지만 개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만 결국 또 경제가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하는 전망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